예, 오늘은 제4장, 수문학 제4장 주제는 강수입니다. 강수는 수문학의 여러 수문 성분 중에서 유출의 원천이죠. 유출을 만드는 유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분이 응축이 돼가지고 구름이 형성되려면은 서로 입자들끼리 모여서 덩어리가 커지는 응축의 과정을 겪어야만 됩니다. 이 수분 입자들이 응축되는 조건은 첫 번째, 대기 중의 공기가 포화되어야 한다. 포화되어야 되는 과정은 주변에 수분이 공급되어 가지고 수분의 밀도가 많아져서 포화되거나 아니면은 공기가 차가워져서 온도가 이슬점까지 내려가면은 포화가 된다고 1장에서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기본인데 포화나 이슬점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도 바로 응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응결핵이 존재해야 됩니다. 응결핵은 요 수분 입자들이 뭉치게끔 만들어주는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뭐 다른 거는 아니고 미세먼지라든지 연기라든지 다른 물방울들도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응결핵을 중심으로 수분 입자들이 뭉치고 뭉쳐서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은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됐을 때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지상으로 강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큰 마치 지구 위에 작은 물방울들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지구가 아니고 빗물방울의 일부인 겁니다. 그래서 빗물방울과 구름 입자, 응결핵 이런 것들의 이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 구름 입자나 응결핵에 비해서 빗방울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다 그리질 못하고 일부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의 사이즈가 보통 2mm로 본다면은 구름의 사이즈는 한 0.02에서 0.05mm 그리고 이런 이제 응결핵 나머지 응결핵의 사이즈는 0.0002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사이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응축이 돼서 구름이 형성이 되면은 구름이 이제 고도에 따라서 구름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흔히 이제 양떼구름이라고 하는 가장 높이 떠 있는 구름을 권적운이다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구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구름 고적운이다. 그리고 우리가 먹구름이라고 하는 여름철에 소나기가 올 때 생기는 구름이 가장 낮은 지면에서 가장 가까운 층이 형성이 되고 난층운이라 부른다. 이렇게 대기가 상승해서 응축을 거쳐서 구름이 형성되려면은 반드시 이 지면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상승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상승의 유형이 여러 가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산악형, 하나는 전선형, 수렴형, 대류형 이렇게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산악형은 일장에서 팬 현상이다 라고 배운 적이 있죠.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던 공기 덩어리가 어떤 산악을 만났을 적에 산 사면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얘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면보다 산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니까 주변으로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기압이 높은 데 있던 공기 덩어리가 기압이 낮은 곳으로 가면은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을 하면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고, 단열 팽창이라는 것은 외부와의 열 교환이 단절된 상태에서 부피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공기가 차갑게 냉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때로는 이제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이렇게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비가 내리면 건조한 공기가 되고, 이 공기가 산을 넘어서 다시 지면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반대로 커졌던 공기가 압축이 돼서 작아지죠. 지면은 산 위에보다 기압이 높기 때문에 압축이 돼서 이때는 단열 수축이 되고 단열 가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냉각되는 속도보다 가열되는 속도가 크기 때문에 산을 넘기 전보다 온도가 높아지고 건조해지는 고온 건조한 공기가 되는 거죠. 뒤에서 이제 다시 캘리포니아 사례에서 다시 한번 사진과 함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기 덩어리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게 되는데, 여기서 단열 냉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대기 덩어리가 산지 지형을 만나서 상승하면서 팽창을 겪게 된다. 주변 기압이 낮으니까 팽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열의 출입이 없어요. 열의 출입이 없이 팽창을 한다는 것은 요 공기 덩어리 안에 대기의 입자들이 서로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벌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팽창을 하면서 주변 외부에 일을 하는 겁니다. 대기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변 대기를 밀어내니까, 팽창을 하면서 밀어내니까 일을 하는 거죠. 주변 외부에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니까 내부 에너지를, 일을 하니까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에너지를 쓰니까 자체 공기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내부 온도가 하강, 냉각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일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블루스타 휴대용 가스레인지, 블루스타의 부탄가스 통이 있죠. 블루스타를 키고 부탄가스 통을 연결하면은 부탄가스 통 내부에 있는 연료가
소비되면서 연료가 소비되면서 가스통 내부 연료 입자들의 매스가 적어지는데 가스통의 부피는 일정하니까 단위 매스당 단위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게 되고 이게 단열 팽창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탄가스통이 차가워지죠. 어떤 때는 너무 차가워져 가지고 물방울이 맺히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직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블루스타 부탄가스통이 사례가 되겠고요. 대기가 상승하게 되는 다른 사례가 전선연 상승. 이때 넓은 평지 지역에서 두 개의 기단이 전선을 형성하여 상승한다 했는데 이 두 개의 기단은 고온 다습하고 저온 건조한 두 개의 기단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고온 다습한 기단에 저온 건조한 기단이 다가오게 되면은 저온이 무겁고 고온이 가벼우니까 고온 다습한 기단의 밑에 쐐기처럼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고온 다습한 기단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가 내리는데 이때는 한냉 전선이 형성이 되고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게 되죠. 반대로 저온 건조한 기단이 가만히 있는데 고온 다습한 기단이 접근을 해서 저온 건조한 기단과 만날 때는 고온 다습한 기단이 저온 건조한 기단을 타고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넓고 광범위한 지역에 부슬부슬 약한 강도의 비가 부슬부슬 광범위하게 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온난전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의 기단이 만나게 되면 온난전선이나 한냉전선이 형성해서 비를 내리게 된다. 그 다음에 수렴형 상승은요. 수렴형 상승은 국지적인 압력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변이 고기압이고 가운데 저기압이 있을 때 고기압으로부터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겠죠. 그러면서 저기압에서 모이게 되면은 이런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고 상층부에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구름이 형성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런 걸 수렴형 상승이라고 하고요. 태풍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을 흔히 다른 말로 열대성 저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대류형 상승은 여름철에 지면이 더워졌을 때 라디에이션에 의해서 지면이 가열됐을 때 지면 근처에 있던 뜨거운 공기가 온도가 높아져서 떠오르는 그런 상승을 대류형 상승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강한 상승 기류이고 천둥, 번개, 소나기가 발생하게 된다. 강수 형성의 여러 조건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설명을 했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아주 높은 고도의 낮은 온도 상태에서 아이스 크리스탈이 만들어지는 빙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높은 고도, 낮은 온도에서 대기 중에 있던 수분 입자들이 응결핵을 만나서
이제 이런 아주 작은 아이스 크리스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관행각 물방울들이 마이너스 20도씨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빙정 핵을 만나지 못하면은. 빙정 핵들이 주변의 수분을 계속 흡수하면서 조금씩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빙정 핵끼리 서로 충돌하고 응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름이 형성됩니다. 이때 구름 입자의 크기는 평균 10에서 20 나노미터. 구름에 점점 응집이 돼서 강우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2mm 정도의 크기까지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커지면 강우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때로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인공 강우를 만들기도 하는데, 대기 중에 구름은 형성되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강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구름 속에다가 이런 이제 응결핵을 주입시킨다 이거죠. 그러면은 응결핵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의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응집하는 그런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쉽게 강우까지 크기가 발달하게 되면은 이제 강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사용되는 응결핵은 드라이 아이스나 요드와 은, 실버 아이오다이드, 요드와 은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응결핵이다. 효과가 좋으냐 하면은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공강우 연구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1946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실험을 했고요. 쭉 하다가 뭐 호주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이스라엘도 하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 꼭 필요한 기술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63년 이후에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가 실전에서 쓸 정도로 이런 이제 안정화된 기술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에서 대기 중에다가 이제 응결핵을 뿌려주는 건데, 지금 이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맑은 하늘에 응결핵을 뿌려봤자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구름이 충분히 형성돼 있을 때 응결핵을 뿌려야 그나마 약간이라도 효과가 있다 하는 거죠. 강수의 종류,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안개는 미스트라고 하고요. 이슬비를 드리즐, 강우를 레인, 진눈깨비가 슬리트. 진눈깨비는 이제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는 그런 형태. 우빙을 글레이즈라고 하는데요. 요게 아주 위험하죠. 내릴 때는 비였는데 지면에 닿으면서 얼어가지고 아주 얇은 얼음을 형성해가지고 굉장히 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아주 이제 위험한 현상이 이제 우빙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신문에 날 때는 블랙 아이스라고도 하죠. 까만 아스팔트 포장 위에 얇은 얼음이 생기면은 아스팔트처럼 이제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맨질맨질한 까만색 얼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라임이라고 하는 서리가 있고,
스노우가 있고 헤일이라고 하는 우박이 있고요. 쌀아기 눈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박이 내려봐야 뭐 크게 내려봐야 뭐 파달갱이, 콩알갱이만한 우박이 내리는데 미국에서는 뭐 이런 이제 골프공만한 우박, 뭐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제 지붕을 파손시키기도 하고 지붕을 뚫고 거실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흔히 이제 강우가 발생할 때 대기권에서 기온의 분포를 보면은 지면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되죠.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비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올 때는 지면의 온도가 0도씨 이하이고 올라가면서 기온이 더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이런 이제 슬레이트, 진눈깨비나 이제 글레이즈 같은 이제 우빙 이런 게 되면은 지면 가까이에서는 오히려 지면 가까이로 오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지면에서 아주 높은 곳은 지면으로 내려오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우빙이나 진눈깨비가 형성이 되려면은 지면에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온의 역전 현상, 지표면 근처에서 이런 게 나타나면은 우빙이나 진눈깨비가 내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단은 이제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갖는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고요. 대류형 강수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와 같이 보면은 이제 가끔 여름철에 아주 날씨가 무더울 적에 그리고 복사 에너지가 아주 강할 때 이런 이제 강력한 지면으로부터 상승 기류가 발생해서 멀리서 봐도 이렇게 금방 소나기가 내릴 것 같은 이런 구름이 형성이 되면은 틀림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나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산악형 강수, 전선형 강수, 아까 다 설명이 된 내용이고요. 산악형 강수의 대표적인 예, 우리가 이제 미국 서부 해안의 캘리포니아 지역을 보면은 태평양 쪽에서 적당한 온도를 갖고 바다로부터 충분히 수분이 공급된 공기 덩어리가 이런 이제 시에라 네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태백산맥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해안가에서 가까이에 위치한 높은 산맥입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으로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접근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만나면서 상승 기류가 생기고 올라가면서 비를 내리죠. 그러면서 산을 넘어가게 되면 건조한 공기가 되고 산을 다 내려와서는 바다 위로 이제 이 산으로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고온의 공기가 된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겠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까운 쪽은 비교적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강수가 많고 식생이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산을 넘고 나면은 공기가 건조해지고 매우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사막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요 세라 네바다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내륙 쪽에 있는 이 사막 이름이 이제 모하비 사막이다. 유명한 사막이죠. 이렇게 해서 사막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전선형 강수 그리고 정난운 간단하게지만 앞에서 설명이 됐었고요. 이 태풍 열대성 저기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항상 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북반구이기 때문에 코리올리 전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회오리처럼 돌아 들어온다 하는 거죠. 태풍 매미가 이제 2003년도에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줬던 사례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매년 여름철에 발생하는 장마. 장마는 7월경에 한냉 다습한 오호츠크의 기단과 온난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충돌하여 이런 이제 정체 전선이 형성된다. 장마 전선인데, 이제 북쪽 내륙에 또아리 틀고 있는 오호츠크의 기단, 거기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 접근하면서 이제 광범위한 지역에 비를 내리는 온난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강우의 측정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비교적 오래전부터 강우를 계측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세종 23년 1441년 세계 최초로 추구기를 발명을 해서 조선왕조 실록에 추구기 계측 기록이 실려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강우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우량계의 종류, 보통 우량계라고 하죠. 이름도 보통 우량계. 직경 20cm, 높이 60cm, 원통형. 우량계 안에는 눈금이 달린 측정관이 안에 있고요. 요 깔때기처럼 생긴 장치에 강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요 깔때기의 크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몇 미리의 강우가 내렸는지를 이 눈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금은 우리가 쓰는 자의 눈금과는 다르겠죠. 왜냐면은 이 면적에 내린 1cm의 강우하고 이 1cm가 같으면 안 되겠죠. 이 장치는 이제 간단하긴 하지만은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한 뒤에 매번 비워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기록 장치는 자동화돼야지 연속적으로 계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우량계는 요즘 거의 쓰이지는 않습니다. 연속적인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기 우량계, 자기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기록하는, 스스로 기록한다. 사람이 일일이 눈금을 확인하고 기록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연속적인 강우량 측정이 가능해지는 것. 이 자기 우량계의 다른 말로 티핑 버켓형 우량계다라고도 합니다. 이 티핑 버켓형 우량계가 어떻게 강우량을 계측을 하느냐? 여기서 전도식 우량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이제 티핑 버켓, 티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울어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요 삼각형 모양의 요 장치가 티핑 버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갯박,
쌀집에서 쓰는 돛박을 버켓이라고 해요. 이 돛박이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기울어진다. 물이 이렇게 차면은 오른쪽 돛박에 버켓에 물이 차면은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왼쪽 버켓이 물을 받을 위치에 가 있고요. 왼쪽 버켓이 차면은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어져서 이 버켓에 물을 비워내고 오른쪽 버켓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제 그 기울어질 때마다 요 핀을 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핀에 전기장치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칠 때마다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량계도 감도가 있는데 0.5mm 감도하고 1mm 감도, 크게 두 개의 감도를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0.5mm 감도는 요 실린더에 이 실린더 펀넬이라고 하는데, 깔때기 모양의 이 펀넬에 0.5mm의 비가 떨어지면은 요 버켓이 다 차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은 감도가 0.5mm가 되는 거고, 1mm가 내렸을 때 버켓이 다 차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감도가 1m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람은 유튜브에서 티핑 버켓 레인 게이지 치면은 실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 원리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요 슬라이드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보면은 강우관측소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2007년 자료긴 하지만은 2007년 현재 봤을 때 전국적으로 요거 이제 그 당시에 국토부입니다. 국토해양부, 나머지는 다 국토해양부죠. 요 미스프린트가 나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강우관측소가 전국적으로 한 1000여 개 정도 된다. TM 관측소는 이제 통신 설비가 갖춰진 텔리메터, 통신 설비가 갖춰진 관측소고, 자기 관측소는 스스로 기록까지만 하는 관측소를 자기 관측소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1000개 정도면은 강수 계층망의 밀도로 봤을 적에 우리가 크게 밀도가 작은 건 아니다. WMO라고 하는 세계 기상기구입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강우 관측망의 최소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해안 지역에서는 자기 관측소 기준으로 관측소 개소당 대표 면적이 9,000제곱킬로미터, 비자기일 경우에는 900제곱킬로미터. 뭐 예를 들어 도시 지역 같으면은 관측소당 10에서 이제 훨씬 촘촘하게 재라 이거죠. 우리나라 관측소의 현황은 관측소의 총 개수가 561개. 이건 뭘 기준으로 했는지, 어쨌든 우리나라 관측소의 총 개수를 561개라고 하면은 전국 평균 밀도가 개소당 103제곱킬로미터. 그렇기 때문에 WMO에서 권장하는 우량 관측소의 최소 밀도가 100에서 250제곱킬로미터인데, 양호한 편이지만 관측소의 위치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이게 과거 자료 같은데
현재는 이거보다는 훨씬 많고, 아까 본 표만 하더라도 이제 1018개 정도 되기 때문에 2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 밀도상에서 그렇게 크게 딸린 건 아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더 큰 문제이다 하는 거죠. 이 강우를 레이더로도 관측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일기예보할 때 레이더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 자체가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레이더 센서에서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방출된 에너지는 직진하다가 물체, 이게 이제 비행기를 대상으로 하면은 군사용 레이더가 되는 거고, 강우를 대상으로 하면 수문 레이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를 그 대신 이제 사용하는 파장의 밴드가 틀리겠죠. 하여튼 방출된 에너지가 물체하고 충돌하게 되면은 물체에 흡수되거나 산란되거나 거꾸로 진행하던 반대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데, 이 반사된 에너지의 강도를 측정해서 강수의 강도를 추정하는 장비가 레이더다. 이 레이더에도 종류가 있는데 단일 편파와 이중 편파 레이더가 있다. 이제 종래에 쓰던 레이더는 대부분 단일 편파였죠. 종래에 쓰던 레이더, 싱글 폴라라이제이션, 도플러 레이더라고도 했어요. 이 판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레이더의 원리인데, 발사된 파와 여기서 이제 파가 발사되고 있죠. 빗방울을 맞으면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레이더의 이제 리시버에 수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기방울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반사파의 강도가 약하겠죠. 공기방울이 많거나 구름이 많거나 비가 많거나 하면은 돌아오는 반사파의 강도, 반사파가 이제 리플렉티비티라고 하는데, 반사파의 강도가 커질 것이고, 반사파의 강도를 가지고 강수량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장비가 이제 도플러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사파와 수신파, 어떤 위상차라든지 파장, 진폭, 또 신호의 세기, 등을 비교해서 강수량도 알 수가 있고요. 강수대의 이동 방향이라든지 또는 속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듀얼 폴라라이제이션, 듀얼 폴라리메트릭 레이더, 이중 편파 레이더, 종래 싱글 편파, 단일 편파 레이더는 이렇게 횡방향으로만 파를 보냈어요. 횡방향의 편파만 보냈는데, 이 듀얼 폴라리메트릭 레이더는 횡방향과 수직 방향,
신호를 함께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보내면은 이 강우의 형상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형태, 강우인지 눈인지 또 우박인지 강수의 형태까지도 구분이 가능하다. 이런 게 간단한 레이더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는 기상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환경부 홍수통제소에서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상청에 약 11대 레이더를 가지고 있죠. 레이더가 주로 이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공항에도 있고요. 가장 먼저 생긴 거는 관악산에 있는 레이더, 제일 먼저 생겼죠. 이 괄호 안에 이제 C밴드, S밴드 하는 거는 사용하는 파장의 이제 밴드, 파장대를 나타내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문 관측을 위해서는 크게 S밴드, C밴드 두 개의 밴드를 사용하죠. 여기 가장 남쪽에 있는 레이더가 성산포에 있는 레이더입니다. 고산과 성산포 두 개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레이더예요. 기상을 위성에서도 관측을 합니다. 위성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극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 극궤도 위성은 그러니까 북극, 남극, 북극과 남극의 그 연직 좌우선 방향의 연직 궤도로 회전하는 위성이기 때문에 지구의 궤도는 연직 방향이고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몇 번 돌면은 지구의 전체 표면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특징이 있죠. 그리고 고도가 낮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관측하기 위한 랜셋이라는 유명한 위성이 있어요. 그 노아라는 미국 기상청 그래서 운영하는 기상위성이 있고요. 또 MOS라고 하는 해양 관측 위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극궤도 위성으로 분류되는 위성이죠. 그 반면에 정지궤도 위성은요,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시속 11,000km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죠. 이거와 똑같은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한 점을 계속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지구와 똑같은 속도로 같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점을 정지해 있는 것처럼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방송 통신 위성이 정지궤도 위성이다. 하나의 위성으로 자국의 영토를 이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 상공 36,000km 굉장히 높은 상공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야각이 넓죠. 그래서 한 3개 정도의 위성만 있으면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통신 위성 서비스가 가능하다. 높은 데서 보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 세계 위성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이게 해상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그래서 방송통신위성들이 대부분 정지궤도 위성이고, 우리나라는 무궁화 위성이 동경 116도 상공에 떠 있는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무궁화 위성. 이러한 사진들은 위성에서 찍은 정사 영상, 수직면 위에서 찍은 영상이란, 굉장히 해상도가 높고 실감나게 보이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는 아이코노스라는 위성으로 이태리에 있는 베니스라는 도시를 찍은 영상입니다. 중국의 샨사댐,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싼사댐이 붕괴 위기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는데, 샨사댐을 이제 광학영상으로, 이렇게 광학영상이라는 것은 카메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카메라가 광학 카메라죠. 광학 영상을 얻을 수도 있고, 열화상 영상이라든지 다분광, 분광 카메라로 다분광 영상을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분광 특성에 따라서 이런 이제 광학 가시광으로는 볼 수 없는 많은 어떤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4.6절 강수량 자료의 분석인데, 사실은 4장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수량 자료는 이제 크게 우량 주상도로 그래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량 주상도에는 시간에 따른 강우 강도를 표시한 막대 그래프다. 막대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강우 강도는 보통 우리가 이제 속도와 같은 단위로 쓰는데, 밀리미터 퍼 아우어, 시간당 몇 밀리미터, 이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강우 강도가 1시간 동안의 어떤 누적 강우, 그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1시간 동안의 누적 강우가 아니에요. 강우 강도는 순간 값입니다. 순간 값인데, 어떤 이제 인스턴스, 어떤 순간에서 계측한 값인데, 그 순간에서 내리는 강우의 강도를 표현한 건데, 단위를 밀리미터 퍼 아우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간이라고는 하지만 10분마다 강우를 잴 수도 있죠. 매 10분마다 10분 동안에 5mm가 왔다 하면은 5mm per 10minute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여기다가 6을 곱해 가지고 30mm per hour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밀리미터 퍼 아우어로 했다고 해서 이게 1시간 동안의 누적 강우의 개념은 아니다. 어떤 순간에, 그게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1초가 됐든 그 짧은 순간에 순간값의 어떤 개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우 주상도는 얘기했듯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의 형상을 갖고, 누가 강우량은 이렇게 누적되는 값이니까 끊임없이 이제 단조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된다. 누가 강우량의 단위는 밀리미터, 강우 강도의 단위는 밀리미터 퍼 아워다.
자, 모든 계측이 그렇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결칙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사후에 결칙지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변 값을 가지고 보완을 하게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연평균 강수량 산술법. 그러니까 이거는 산술평균법입니다. 산술평균법. 그 다음에 정상 연평균 강수량 비율법, 역거리 제곱법. 먼저 연평균 강수량 산술법, 즉 산술평균법은 인접한 세계 관측소의 정상 연평균 강수량과 결측된 관측소의 연평균 강수량 차이가 10% 미만일 때, 그럴 때는 주변 관측소 값을 그냥 산술평균 해라. 제일 쉬운 거죠. 산술평균 해라. 그런데 연강수량의 차이가 10%보다 클 때는 연강수량을 가지고 가중치를 만들어서 가중평균을 해라 하는 거예요. 연강수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연강수량을 어떤 순간의 강수량을 연강수량으로 나눠서 무차원화 시킨 다음에 무차원 값을 산술평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측된 관측소 px, 결축된 강수값 px도 x 지점의 연강수로 나누고 그 주변 관측소의 p값도 연강수량으로 나누어서 전부 무차원화 시킨 다음에 산술평균하라는 거예요. 예.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역거리 제곱법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역거리 제곱법인데 이게 결측된 관측소 x고 주변에 a, 가까이에 b, 조금 멀리 c, 이가 있을 적에 떨어진 거리를 d 뭡니까? a, b, c로 하지 말고 1, 2, 3으로 할까요? 뭐 개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3개 이상. (1, 2, 3이라고 하면은 D1, D2, D3가 되고요. 이 거리, 역거리니까 거리의 역수의 제곱을 이용해서 가중평균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px는 d1의 제곱분의 1 곱하기 p1 플러스 d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p2 플러스 d3의 제곱분의 1 곱하기 p3 해야 되는데, 이게 웨이트가 되려면 웨이트의 합이 1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합해서는 1이 안 되죠. 얘를 1로 만들려면은 모든 di 제곱분의 2를 합하면 합한 값을 나눠주면 i는 1부터 n까지 모든 합한 값을 나눠주면은 각각의 이 각각이 웨이트가 되는 거죠. W2, W3 그래서 WI, PI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wi는 di 제곱분의 1의 n에 대한 합 분의 di 제곱분의 1, 요 값이 w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의 역수에 비례한다 하는 게 이제 그 관측소 간의 상관성이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해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옆거리 제곱 가중 평균법입니다. 자, 예제 4.3에서 관측소가 3개, 주변 관측소가 3개고 결측된 관측소가 하나 있을 때, 자, 뭐 10%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볼 수도 있지만 연습 문제니까 3개를 다 해보면은 산술 평균은 제일 먼저 산술 평균 px는 3분의 200 플러스 150 플러스 170 173mm. 두 번째, 정상 연강수량 비율법. 이거는 정상 연강수량을 나눠줘서 무차원 강수를 산술평균 하는 법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px는 1180으로 나누고 200은 1090으로 나누고 150은 1205로 나누고 170은 1117로 나누어서 산술평균 하면은 px는 결국 181mm가 된다. 약간 다르죠, 산술평균하고. 세 번째가 옆거리법. 옆거리법을 하려면은 아예 처음부터 옆거리 제곱의 합을 계산을 해 놓는 게 편해요. 3개밖에 안 되니까. di에 이거는 거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5.5의 제곱분의 1 플러스 7.0의 제곱분의 1 플러스 12.0의 제곱분의 1 하면은 0.060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px는 0.0604분의 5.5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00 플러스 7.0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50 플러스 12.0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70 하게 되면은 180mm가 된다. 정상연 강수량 비율법하고 거의 같은 값이 나왔네요.